지금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시작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절정을 찍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인공지능 버블이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되는, 왜냐하면 100년에 딱 3번 있는 기회인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호님. 예,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려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그 책들이 완전 다 서점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미주님 책이 1위를 탈환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이거 예.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예, 네, 가문의 영광이죠, 뭐. 그래서, 네. 어, 이 책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었나요? 예, 제목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네. 처음 쓴 책은 아닙니다. 여기 잘못된 정보가 좀 있긴 한데 두 번째 책을 예전에 2021년에 냈었고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제가 투자 관련된 책을 집필해도 될까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랫동안 이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좀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뭐 대표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로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예, 운이 좋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책이 출간되면서 의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미준이라고 부르는 유튜브 채널을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던 호텔리어 출신입니다. 근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쩌다 보니까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 그 전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할 때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관련된 유튜버가 열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조 미국 주식 관련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제일 큰 메가톤급 뉴스라고 하면 저는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 주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딥시크라는 존재가 좀 그 베일에 쌓여 있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폭락한 주식도 많았고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 수혜주의 논리가 약화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딥시크가 새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열심히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인공지능 훈련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은 건 맞지만 더 뛰어난 모델 자체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 이제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학생 이름이 GPT였어요. 근데 부모 이름은 이제 오픈 AI고요. 근데 이 학생이 전 과목의 교과서를 이제 참고서랑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었죠. 근데 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생이
중국에서 전학을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름이 딥시크죠. 근데 이 딥시크는 GTP처럼 그 한 번 본 거를 다 모두 잘 기억하는 엄청난 두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굉장히 좀 창의적인 학습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냐면 GPT처럼 모든 과목의 교과서나 참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달달 외우는 대신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GPT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GPT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GPT 학생이 이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걸 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GPT는 이렇게 답을 하고 쟤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학생이 만들어내는 많은 답변을, 그러니까 그 이 GPT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딥시크는 GPT가 답하는 걸 보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생이 GPT 학생이 답변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비슷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GPT를 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GPT를 능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백악관의 AI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석스라고. 근데 이분이 증류라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류 방식으로 GPT를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카피캣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비유가 너무 쉬워서 네,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예. 어떤 짤에서 봤는데 GPT가 호수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통에 담아두면 그 통에서 딥시크가 낚시를 하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주님께서 엔비디아에 좀 2020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좀 가장 악영향이 컸던 것 같거든요. 예. 예. 앞으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에는 좀 변화가 생긴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전기차 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뭐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한 3년 전 정도까지 한 2022년만 해도 가장 뜨거운 투자 테마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였거든요. 물론 이제 음, 테슬라가 대표주였고요. 이제 그때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떴던 이유가 뭐냐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아마 뭐 판매하는 그 전체 차 중에 50%는 이제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테슬라가 매년 5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50%가 아니라 60%, 70% 매년 성장하던 중이었고 또 일론 머스크도 직접 2030년이 되면 테슬라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꿈을 다 함께 꾸던 시기였거든요. 저 역시도 테슬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투자 비중도 제일 높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계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쳐도 25%가 아직 안 되고요. 미국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023년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이제 앞당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충전이 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 또 가격이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싸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전기차를 다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인공지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R1 모델을 출시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전기차 혁명하고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지 못한 거를 인공지능은 해내고 있다. 가격도 내리고 또 빠르게 계속해서 모델이 훈련을 하는 방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체크해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한 21%, 2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면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뭐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거든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미래가 잘 보이면 보이는 대로 올라가는 거고 갑자기 이게 조금 뿌얘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미래가 선명했었습니다. 아, 이 기업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잘 보였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딥시크라는 게 나타나서 이 미래가 갑자기 좀 뿌옇게 흐려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막 10억 달러씩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558만 달러로 그것도 2개월 만에 우리는 훈련을 마쳤다. 지금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딥시크 같은 경우는 GPU를 2,000개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10,000개 이상 사용을 해서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면서 그러면 10,000개 팔리던 게 이제 2,000개밖에 안 팔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고객사가 구입하는 GPU의 양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딥시크 외에도 이제 더 우월한 방법을 개발하는 기업체도 나올 거고 또 GPT가 계속 발전하면 이제 GPT를 따라가는 카피캣이 얼마든지 더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고객사가 구입하는 GPU는 양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전체적인 GPU의 수요도 줄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월가에서 제본스 역설이라는 말 갖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본스 역설은 이제 그 영어로 제본스 파라독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기술의 그 효율성이 계속 올라가면 자원의 총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쉬운 예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증기기관인데요. 19세기 이제 초에 그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 연료 효율성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거죠. 석탄을 너무 많이 떼어야 이제 증기기관이 움직였다. 뭐 이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석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당연히 이제 석탄 값은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래는 이제 뭐 난방에만 썼던 석탄을 드디어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석탄을 이렇게 새롭게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석탄 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전에 사용하던 석탄보다 한 25%만 소비하고도 같은 작업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등장하면서 석탄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떨어지는 것처럼. 왜냐면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석탄이 뭐 100톤이 필요했으면 이제는 25톤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향상하면서 이제 소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탄광 같은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것만 원래 사람하고 이제 말이 했었는데 이거를 증기기관을 통해서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데 이용했던 게 증기기관이었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효율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도 쓰고 재분소에서 쓰고 제철소에서 쓰고 결국에는 증기선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증기 터빈이 개발되면서 20세기 초가 되면 이 전 세계 전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증기기관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이에 석탄 소비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석탄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증기 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갈 때 석탄의 소비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을 못 쌓았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 대당 그러니까 그 한 대당 사용하는 석탄의 수는 줄어도 누구나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결국은 엄청나게 석탄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완전히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AI 분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AI의 모델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더 많은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개인도 AI를 바로 앞에 두고 가정용으로 이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 향상 때문에 AI의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를 활용하는 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요. 비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업과 개인이 계속 AI를 채택한다. 그럼 결국 AI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겠죠. 지금보다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수랑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GPU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야, 정말 훨씬 더 이렇게 미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던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급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한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컴퓨터 있는 집이 워낙 비싸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당시 가격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한 40년 전인데 막 그랬던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PC 한 대에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사니까 그냥 전 가정이 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음. 사람마다 갖고 있고. 예. 그런 모습을 그려보니까 확실히 수요 면에서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예. 그럼 마찬가지로 뭐 AMD를 비롯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AMD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면 AMD 어닝 발표가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AMD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음, 뭐냐면 AMD는 이제 아직까지는 PC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그래서 PC랑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금 인텔이 완전히 형편없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데 네. 문제는 AI 쪽에 들어가는 그 가속기 GPU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이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GPU를 살 때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반드시 엔비디아 걸 사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살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있을 줄 몰라도 엔비디아가 가장 선호되는 GPU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뭐 80%다, 9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가는 이유는 하드웨어 쪽도 너무나 뭐 독보적으로 성능이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다를 가지고 이미 훈련해 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과거 10년 넘게 만들어 온 그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전환 효과를 전환 비용이라 그러죠. 내가 굳이 이거를 그 쿠다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필요성이라든지 그럴 만한 모티베이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대표님 그 편집을 직접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아직 직접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할 때 파워 디렉터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편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 다 쓰는 어도비를 안 쓰고 그 어도비는 그 프리미엄가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남들 쓰는 프리미어로 옮기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며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5년째 계속 파워 디렉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파워 디렉터에서 어도비로 옮기는 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처럼 엔비디아를 10년 넘게 쿠다를 가지고 그 개발을 해왔던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른 칩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개발자들이 인터페이스 적응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넘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선도했던 기업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네, 벌써 2월이 됐는데, 그러면 2025년을 리딩할 수 있는 트렌드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2025년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모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로 다 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연관된 키워드가 이제 2025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관세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시장은 베어마켓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PI라든지 PC 물가 지수가 매달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랑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에서는 지난 점도표에 이제 2025년에도 금리를 두 번 내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도표가 추가적으로 바뀌지 않고 올해 두 번까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제가 볼 때는 대세 상승장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 올해 못 내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랑도 관계가 있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갑자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좀 끈적끈적하게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금리가 계속해서 끈적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비슷하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끈적끈적한가를 보면 결국은 거주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주 비용이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거주 비용은 바로 효과가 안 나와요. 보통 이게 금리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 기준금리를 좀 호기시하게 놓게 되면 반응을 하는데 보통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슬슬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거주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거주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CPI 같은 경우는 뭐 거주 비용 떨어지면 3분의 1 이상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역시도 금리 계속 내가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랑 이것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최대 수혜 종목은 역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팍팍 미는 대통령은 이제 역사상 없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는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요. 다행히 트럼프가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인공지능도 꼭 1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좀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굉장히 좀 그 빅테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 해체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마 이 미국의 빅테크를 적어도 괴롭히지는 않고 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투자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 모두 다 트럼프랑 연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번 2025년에는 하나의 커다란 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집권한 지 첫 해니까 트럼프 영향이 네,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2025년에 미국 주식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앞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 증시 역사를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요. 전체 100 중에 70%의 기간에는 상승장이었고요. 딱 30% 기간만 베어 마켓입니다. 이제 음, 하락장인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들고 있으면 70%는 올라가고 30%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 30%일 때 추가적으로 계속 뭐 비중을 확대하고 이러면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역사상 봤을 때 딱 30%만 약세장, 그 베어마켓이었는데 베어마켓은 보통 언제 오는가? 이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베어마켓은 보통 뭐 팬데믹처럼 완전히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경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세션, 즉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베어마켓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채권의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요. 결국 안전한 주식, 안전한 자산의 이 투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금만 들어도 막 4%를 주고 채권은 막 6%를 주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요. 굳이 10%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10%인데 10%를 벌려고 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딱 진입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그러면 과연 지금 미국 증시는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은 사실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 하나인데 금리 인상을 점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릴 거다. 그리고 관세 많이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결국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자들은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금리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음,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의 커멘트를 제외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낮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리세션의 확률이 적다면 그러면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란 얘기고 대세 상승장이란 얘기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정이 오면 조정이 물론 올 수 있겠죠. 조정은 이 대세 상승장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제 1, 2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조정이 오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은 바로 정고점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잖아요. 임기 1년 차. 미국 주식의 역사를 이제 그 4년으로 끊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대통령들의 임기 1년 차는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1933년부터 그 지금까지 주식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7%가 나오거든요. 1년 차에. 음, 그래서 1년 차는 보통 주식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고요. 2년 차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평균 3%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1기에도 2년 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2018년에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적이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때도 2년 차에 마이너스였죠.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 차는 좀 걱정해야 되는데 1년 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주가가 굉장히 좋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2017년에 이제 트럼프 1년 차였는데 그때는 S&P 500이 19% 이상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건데 미국 증시에는 여러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제뉴어리 에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월 달에 만약에 S&P 500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 그 전체 1년도 플러스로 마감될 확률이요. 무려 89%입니다. 이야,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이 플러스로 끝나면 그 해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19%고요.
근데 음. 이제 올해도 1월 달에 2.7%가 올라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플러스였으니까 그 얘기는 2025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은 거의 90%다. 10중 음. 8구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트럼프 1년 차라는 것도 그렇고 그 1월 효과도 그렇고 아마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 빨리 사고 싶고 막 엔비디아 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확실히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혹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냐. 올해는 그 두 가능성이 둘 다 높지 않으니까 투자했을 때 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큰 애로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한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0% 20%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 내려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던 종목을 좀 저가에 사야지 그러고 샀는데 또 20%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만 오지 않으면 사실 20% 30%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면 보통은 금방 반등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크립토 쪽을 들어주셨는데, 비트코인 ETF가 작년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 예.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되게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미국 주식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유동성을 뺏어가니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유동성이 분배된다는 그 쪽에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뭐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ETF는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블랙록의 그 IBIT인가요? 이게 네, 굉장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피델리티도 성공을 했죠. 23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투자층이 확대되면서 엄청나게 그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이제 블랙 그 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다 해서 8개인가 9개 되는 현물 ETF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자금이 다른 곳에서 빠져서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게 원래는 없었던 투자 자금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신규 투자층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크다란 이유가 ETF 출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게 2024년이었고 그 중심에는 현물 ETF의 출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개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투자자는 사실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큰 기관들이거든요. 연금 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는가 이게 사실 게임 체인저인데 지금 ETF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규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ETF에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커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뉴스를 분석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를 봤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도 국부펀드 만든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커다란 펀드입니다. 전체 자산 규모가 1.5조 달러거든요. 근데 지난주 발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국부펀드의 비트코인의 그 노출이 2024년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53%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어, 가지고 있긴 했는데 투자 자금이 2.5배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4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기관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미국의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총 자산이 지금 4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조 달러에서 만약에 1%만 비트코인에 들어가면
4천억이잖아요. 4천억 달러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주식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진다는 의미보다는 이 굉장히 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식 시장하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요.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의 그 자산은 주식 시장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일종의 해칭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식시장 떨어질 때 나는 비트코인 갖고 있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해지로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에 이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나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유동성하고 묶이게 됐어요. 그 얘기는 주식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이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S&P 500하고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을 연관성을 따져보면 같은 방향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상관계수라 그러는데 상관계수가 0.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0.01은 아예 그냥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 올라가는데 하나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게 2020년부터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게 0.01에서 0.36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수치가 나왔는데 2024년에는요, 상관계수가 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상에서 상관계수가 0.6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6이란 얘기는 결국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36%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는 미국 증시의 하나의 종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나스닥 올라가는 날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좀 그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굉장히 상승폭도 큰 하나의 테크주가 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주호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나스닥의 하나의 종목으로 좀 느껴지는 감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예. 아이비트가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좀 그런 영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에 미국 주식은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국내 주식은 가뜩이나 안 좋았었는데 연말에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한국 주식은. 예. 그러면 작년에 많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반사 이익으로 좀 국내 주식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뷰가 사실 되게 주식시장에 많더라고요. 올해야말로 미국 주식보다는 국장에 투자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주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네. 제가 한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다 욕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에 그 올인하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예, 일단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입니다.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하고 미국은요, 베이비 부머 그 세대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은 보통 그 저 같은 X세대까지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난 이 베이비 부머를 1차라고 부르고요. 1차 베이비 부머는 70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이 베이비 부머를 2차라고 부르는데 이 2차 베이비 부머가 그 무려 95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베이비 부머보다 2차가 250만 명이나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이제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제가 이제 51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X세대가 60대 중반에 접어들 때까지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노령화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15년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그 출생률이 갑자기 급증했죠. 그래서 1946년에 시작이 됐고요. 베이비 붐이 1964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보다 10년이 빠르죠. 그래서 음. 그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 2030년 정도가 지나면 베이비 부머는 다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5년 정도가 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는 이제 절정을 찍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거는 베이비 부머인데 일할 사람이 넘쳐나던 그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했고요.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이클이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뭐 상황이 좀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영국에 있는데 영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레스토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 레스토랑 가서 앉아 있으면 주문 받으러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15분입니다. 그리고 뭘 시키면 막 그 음식을 받는데 30분, 1시간이 걸려요. 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너무나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서구의 세대의 그 시대, 그 서구 그 국가의 그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서양 쪽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더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노동력 부족 사이클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고 이 심화 현상이 2030년까지는 계속 악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살펴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주식과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게 1948년부터 196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게 1991년부터 199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5년부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1948년부터 1967년 그리고 1991년부터 1999년이 어땠냐면 미국의 테크주들이 일종의 버블을 이루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좀 엮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고 닷컴 버블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결국 기업들은요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임금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마다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사람이 모자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기랑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시작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절정을 찍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인공지능 버블이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되는 왜냐하면 100년에 딱 세 번 있는 기회인데 이번이 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보다는 앞으로 한국은 15년 정도 X세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미 베이비 부머가 거의 은퇴를 절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조금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투자의 철학 같은 건데 저는 주식 투자를요, 이 변화에 대한 해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논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히 얘기해서 변화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건강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난 평생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우리의 그 인생의 사이클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변화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오르막길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르막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뭐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오르막길은. 근데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 생각하나 그 많은 의견 제시도 되지 않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최근에는 내리막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내리막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내리막길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까지 뭐 심지어는 60까지 일을 하는데 60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살면 그냥 생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리막길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을 훌쩍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 음. 최근에는 이렇게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여성분들은 평균 연령이 90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년을 사는 게 당연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반환점이 50이잖아요. 근데 50 이후에 반환점을 돌았는데 문제는 예전만큼 우리가 생산력이 왕성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생산 활동을 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50에서 10년 정도, 15년 정도 있으면 이 생산 활동 완전히 멈추게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미래에 내가 직접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어야 10년, 15년인데 그 이후에 나를 대신해서 생산을 대신해 줄 투자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24년에 그 S&P 500 그 평균적인 ROE가 18.6%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OE는 Return on Equity인데요. ROE가 18%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미국의 500대 기업들이 자기 자본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만들어낸 돈이 18만 6천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이 만약에 1억이면 1억 원을 가지고 1,860만 원을 만드는 거고 자기 자본이 10억이면 이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1억 8,6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의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10억을 아파트를 사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죠. 근데 이거를 미국 주식에 넣으면요. 1년 동안 1억 8,600만 원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했던 투자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산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투자인데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ROE가 18%를 넘어가는 미국 주식을 놔두고 우리가 굳이 다른 데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뭐 채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ROE가 18%인데 이거를 무시할 만한 어떤 좋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미국 주식 빨리 투자해야겠는데 저희 이런 생각이 좀 저절로 막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사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제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또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력을 바탕으로 실전 투자에 너무 열심히 적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 뭐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을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좀 그 많이 존경도 하고 또 이분들이 사용하신 투자 전략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남긴 투자 조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멋진 얘기를 했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렇게 막 웅장한 말을 했죠. 이게 딱 들으면은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미엄도 10년, 5년, 10년 이상 이 기업의 그 실적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종목에만 집중 투자해라. 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그 굉장히 좀 투자에 가장 성공하신 대가들이 자꾸만 5년, 10년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장기 투자 그러면 주식을 5년, 10년 팔지 않는 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주식이 떨어져도 존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분들은 이 의지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존버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하던 그 세상과는 이 변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대가들은 이게 우리처럼 이제 우리는 거의 테크 주식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한국인 분들은 대부분 다 테크주에 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처럼 테크 주식에 집중 투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인 투자자들이 그 집중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테크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딥시크라는 게 나타날지는 정말 상상도 못 했죠. 근데 갑자기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게 나오면서 주가가 막 20% 이상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챗GPT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에 등장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년 전에 등장했던 챗 GPT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5년, 10년 이상 뭐 10년은 심지어는 막 20년까지 생각하면서 보유할 종목을 찾는다는 거는 그 현재의 투자 환경에서는요, 음, 결코 바람직한 그 투자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했던 거는 강산이 10년에 한 번씩 변하던 시대에 적합한 그런 투자 전략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어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면서 투자 기간을 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예측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측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아니면 기업의 변화, 기업의 흐름, 추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응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꾸만 나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다는데 왜 내 수익률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대응일까요? 저는 그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거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 투자 전략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뭐 네. 가치주 투자도 있고, 뭐 우량주 투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수많은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모멘텀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요, 대부분 다 예측이 주를 이룹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치주 투자라는 거는 가치주 투자의 그 가장 그 쉬운 설명은 뭐냐면요. 그 기업의 가치는 여기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따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사는 게 가치주 투자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 다 예측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팍팍 밀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예측을 좀 배제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부정확하니까, 리스키하니까 최대한 배제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모멘텀 투자는 일단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시장 잠재력이라든지 성장세라든지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겠다. 그래서 뭐 개인에 따라서 10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20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 종목 중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모멘텀 투자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추가적으로 사고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 가치주 투자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저가에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가 볼 때는요.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매도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주 투자에나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라든지 성장주에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워렌 버핏이 하는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방법만 쫓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이그 가치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요, 보통 그 우량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성숙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있다는 거는 성장률이 뭐 잘해야 5%뭐 그리고 엄청난 기업 막 10% 올라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0% 이하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갑자기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기업이 망해버릴 확률도 굉장히 적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좀 그 예외적인 블랙스완 같은 거라든지 뭐 뜻밖의 악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다양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는 멀쩡한데 펀더멘털이 특정한 기업인데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인데 주가만 떨어졌으니까 이때 사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만약에 우량주를 가지고 있고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가치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코카콜라가 아니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다음 달부터 50%뭐 매출량이 줄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코카콜라가 아니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부 종목이 계속 상승하고 일부 주식이 떨어지면요. 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주처럼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가치주는 갑자기 이제 일회성 뉴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라든지 성장주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게 되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음, 중에서도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갑자기 가속화됐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멀티플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떨어질 이유 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팔란티어가 어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니죠. 엊그제 발표하고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 팔란티어 주가가 23%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제가 그 미주원 채널에서 팔란티어를 탑픽으로 선정한 게 2023년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음. 주가가 14달러였습니다. 이야, 근데 14달러가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14달러가 100달러까지 올라가려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는 너무 비싸. 왜냐면 이미 두 배가 올랐어. 세 배가 올랐어. 네 배가 올랐어.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30달러가 40달러 가고 50달러 가고 60달러 가더니 결국은 100달러를 찍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팔란티어는 악재가 없었습니다.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형 계약을 잃는다든지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닝의 전망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그 성적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팔란티어를 판 사람은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냥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나 테크주 투자할 때는 이렇게 가치주처럼 주가가 올라간 이유 하나만 가지고 팔면 이런 팔란티어처럼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MD 얘기도 잠깐 드리면 어제 AMD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AMD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AMD 주가는 30% 이상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랑 경쟁하는데 엔비디아만큼 AI 가지고 성적을 못 올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면 AMD 주가가 30%나 떨어졌으니까 30% 떨어지면 당연히 사야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를 팔아서 AMD를 사는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제 AMD가 어닝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8%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어닝 결과를 보니까 역시 그 인공지능 가속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다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만 사고 AMD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계속해서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주가가 30% 떨어진 상황에서 8%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성장주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성장세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장세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요, 보통 성장주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할 때랑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주나 테크주는요, 올라가는 주식을 살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고요, 떨어지는 주식을 팔면 오히려 존버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미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입니다. 아, 네. 이해하기도 쉽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직 좀 많이 남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2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잖아요. 그거는 모멘텀의 영향이 아니라 뭐 딥시크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혼동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모멘텀이 떨어졌다는 거를요. 한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 떨어지면 모멘텀이 떨어졌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일주일 올라갔으니까 사야지 이런 분들이 음, 계신데, 모멘텀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실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추세는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만에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몇 주 정도, 한 달 이상은 떨어지는 게 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이 한 달 정도는 올라가야 그때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최고점에서 한 30%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살 때도 최저점에서 3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보통 최고점에서 팔고 싶고 그쵸. 최저점에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그 테슬라 제가 한 1년 정도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이제 2024년부터 다시 비중을 올렸는데, 2023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400을 찍었다가 나중에 250까지 떨어졌을 때 팔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더 사야지. 400이었던 게 250으로 빠졌는데 지금 파는 게 어디냐. 너 투자 너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음, 그때 결국 250이 100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네. 모멘텀 투자는 이렇게 10% 20%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최소한 머리에서 어깨까지 왔을 때 한 30%로 떨어졌을 때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게 70% 80% 떨어지는 거를 안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2022년에 엔비디아가 70% 빠졌었고요. 그때 어, 메타는 75% 빠졌었죠. 넷플릭스도 70% 빠졌고, 네. 그때 만약에 한 30% 빠졌을 때, 이거 이상하다. 그럴 때, 그때 파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30% 팔았을 때 메타나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70%가 빠졌을 때 굉장히 좀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때는 못 사죠. 왜냐면 그게 다시 또 30% 올라가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모멘텀 투자는 몸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 그래서 머리랑 그 발은 포기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되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투자해 보면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미주님은 그거를 실천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지력이 좋아서 그걸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2022년에 너무 뛰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테크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지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1년, 2020년에 급등한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줌이라든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클라우드 플레어, 성장주란 성장주는 정말 다 투자했었어요. 쇼피파이라든지 음, 스포티파이 뭐.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못 팔았잖아요. 못 팔고 나서 네. 나중에 다 70%, 80%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모멘텀 투자를 그때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크게 화상을 입고 나면 다음부터는 정신이 좀 바짝 들어서 떨어진 종목을 쉽게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자면 무엇을 들면 좋을까요? 예, 이 얘기도 제가 그 미존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평단가를 잊어라라는 조언을 굉장히 아, 많이 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 주식 투자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평단가에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목을 매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투자자분들 중에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단가가 떨어질까 봐 주식을 추가로 못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좀 그 범하기 쉬운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 100달러에 만약에 우리가 10주를 산 주식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을. 근데 이게 갖고 있다 보니까 3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종목을 우리가 이제 30% 떨어지면 70달러잖아요. 그래서 70달러에 10주를 추가적으로 사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7.65%로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 30% 떨어진 게 아니라 17%만 떨어졌으니까 곧 회복을 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현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을 뿐이지 두 번에 각각 다른 투자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투자 결정은 그대로 마이너스 30%고요. 두 번째 투자한 결정은 그냥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합쳐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이상한 그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인데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단가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음, 평단가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평단가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두 번 나눠서 산 거를 하나로 합쳐서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 떨어졌어도 우리가 그냥 들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간 다음 팔면 되니까 절대 나는 파는 그 순간까지는 이 하락을 경험한 게 아니다. 내 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0%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끝난 시점에서 이미 나의 수익률은 확정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30% 떨어지면 70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700달러를 가지고 선택권이 있어요. 이 종목, 똑같은 종목을 700달러를 계속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B라는 종목, 아니면 C라는 종목으로 옮겨가서 700달러를 다시 다른 주식에 베팅할 것인가? 이런 그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 중에 만약에 팔지 않는다 그러면 팔지 않았다고 해서 손실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같은 종목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시작될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손절하기 싫으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정말 그 주식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요, 가장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손실을 보기 싫어서 이 종목에 투자한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투자한 종목이 30%가 떨어졌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무시하고 나는 이 종목을 그냥 갖고 있는다. 그 얘기는요, 내일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그 굉장히 선명한 투자 논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냥 손실을 입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그냥 유지한다면 또 한 번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0% 떨어지는 종목을 산 것도 실수였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실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가 매수도 사람들이 잘 못해요. 만약에 수익을 냈는데 이 익절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못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엔비디아를 내가 10주 갖고 있는데 이 10주가 1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100%죠. 근데 10주를 더 사게 되면 100%가 갑자기 33%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요, 엔비디아를. 그래서 음. 내 평단가를 망치기 싫어서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데 안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식을 들고 있는 거랑 정반대로 또 하나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익절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 올라간 주식을 지금 팔게 되면
그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파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을 때만 이 그 익절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팔고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평단가는 주식의 가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마다 평단가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평단가가 250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평단가가 150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요 평단가가 10달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평단가는 천지 차이로 굉장히 다른데 이 평단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실패다. 굉장히 커다란 그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평단가를 잊어라. 저도 항상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미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보통의 경우에 리밸런싱을 할 때 보통 예, 사람들은 수익률 많이 난 거를 팔고서 마이너스 된 거를 메꾸고 이렇게 뭐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보통은 그렇게 리밸런싱 할 때 그게 좀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궁금한 게 미주님은 리밸런싱 하실 때 리밸런싱 주기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보통 16종목 정도, 15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은요, 이거를 한 20종목으로 늘려요. 음, 그래서 20종목으로 다시 한번 개편을 하면서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종목으로 한번 지금 볼 때 뭐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주식으로 한번 베팅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투자 자금이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특히 이제 네.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10종목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10종목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 10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은 아예 그냥 팔아버립니다. 특히 음, 신규 종목은. 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한 20%, 30% 떨어지면 이걸 팔아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몰아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중에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되냐면 떨어진 종목은 보통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손절을 잘한 거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투자 자금이 늘었잖아요. 제가 이 네. 갖고 있었던 거를 옮겨놨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들은 2, 30%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사면 보통 100%, 200%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랑 테크주는 올라갈 때 이유가 펀더멘탈이거든요. 성장세가 가속화됐다든지 아니면 마진이 좋아졌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수개월 동안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일단 그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1년에 많아야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리밸런싱은 수시로 합니다. 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주식을 떨어지는 종목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실행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테니까 마이너스 난 거를 빠르게 손절하고 플러스 나는 거에 계속 오히려 투자금을 더 보태야 된다. 이게 실천하긴 되게 어렵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예. 꼭 어렵더라도 한 1년만이라도 실행에 옮겨보시면 투자 인생에 진짜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린 부분인데 그 모멘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가장 커다란 모티베이션은 제가 볼 때 공포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음, 어떤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지만 동기부여 중에 가장 극적인 동기부여는 공포감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멘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요. 저는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사실 내 소중한 자금이 다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2022년에 제가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졌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거의 50% 플러스를 기록했었거든요. 2021년에. 플러스 50%였던 그 투자 수익률이 2022년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투자하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인플루언서였고 저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망가진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투자로 엄청나게 손실을 본 분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음, 그냥 호텔에서 총지배인이나 할까 이상한 일을 했구나. 내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구나라는 굉장히 좀 그 절망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게 모멘텀 투자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아까 제가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 한 2, 30% 떨어지면 팔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베어마켓이 오면요. 저는 베어마켓이 바닥을 찍었을 때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음, 올라가는 종목은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팔잖아요. 네. 그러면 베어마켓이 왔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 떨어지는 종목만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그때는 아마 30% 정도 떨어질 때 하나씩 다 손절하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뭐 10년에 한 두 번, 세 번 오는데 그때 저랑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마 현금이 50% 이상은 있을 거다. 그러면 음, 다시 한번 부를 이끌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베어마켓이 딱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현금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모멘텀 투자가 도움이 많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모멘텀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성정길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그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시라는 헤지 펀드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레이 달리오는 옛날에 그 CNBC 방송 같은 데 나오면은 현금 쓰레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은 왕이다라고 시켜 세우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야말로 그 행복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성투보다 더 중요한 게 행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투자 과정도 굉장히 좀 건강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라면 시장이 이렇게 과열될 때는요,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뭐 베어마켓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은 찾아올 수 있다. 조정은 원래 역사적으로 매년 한 번씩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1억 원에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보통 2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마 1억 원이 2억 원으로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2억 원에 20%는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금이 2천만 원이었으면 이거를 주식을 좀 팔아서 4천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음, 주식시장이 또 막 좋아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려서 만약에 1억 원이 3억 원이 됐으면 그럼 이제 6천만 원까지 계속해서 현금을 올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현금을 내가 원하는 퍼센티지에 맞춰서 나의 맵집에 맞춰서 계속 그 현금의 비중을 올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요. 좀 아쉬워요. 어떤 음, 생각이 드냐면, 좀 떨어지면 좋은데 조정은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4억 원, 뭐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20%니까 6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만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2억 4천이고요. 현금은 6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 이득입니다. 근데도 사람이 좀 그 사람의 심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비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2억 6천만 원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6천만 원의 현금 때문에 자꾸만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 현금 확보가 이 투자자의 심리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를 단편적으로 좀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 욕심을 줄이면 되거든요. 투자 자금 다 주식 가지고 계시 마시고 현금을 어떤 분들은 10%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30%는 돼야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그 투자 근육이라 그러죠. 이 맵집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결정하시고 현금을 계속 유지하게 계시면 주가가 올라가면 뭐 올라가도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줍줍하면 되니까 좋고 이렇게 행복한 투자 여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또 현금은 왕이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또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